네, 7월 1일이면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2주년이 됩니다. 민선 7기는 태풍으로 인해 취임식도 없이 재난대책회의로 시작했었죠. 긴급대책 마련으로 시작된 광주시 민선 7기 전반기는 도시철도 2호선, 광주형 일자리,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와 같은 굵직한 전환을 해결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분석에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지난 2년 동안의 시정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남은 2년 민선 7기 후반기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2주년 맞은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네.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숨가쁘게 달려왔던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참 많았지만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성과를 창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었지만 네. 저는 제 고향 강주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강주시장인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근 시장님께서 현장을 가서 현장 경청 투어라 그러죠.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 예. 이러셨고 그리고 또 쓴소리위원회도 구성 중이시지 않습니까? 직접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직접 시정에 반영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네. 얻은 결론이 있다면 네. 그는 현장에 해법이 있다.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게 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야 탁상 행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명의 허주는 통즉 불통, 기와 혈이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불통즉통, 기와 혈이 막히면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국가 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37번 현장에 나가서 네. 현장의 문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바로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것저것의 강주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으시면 시청에 연락하시면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쓴소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은 이제 2년이 되다 보니까 지방행정에 익숙해지고 또 이것저것에서 많은 성과가 창출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초심을 잃고 좀 오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소리보다는 쓴소리를 해주실 분들을 모셔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들어서 그래서 초심을 유지하면서 시정에 그 뜻을 반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쓴소리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다시 되돌아보는 계획이라든가 뭔가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걸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럼 쓴소리위원회 저도 시민이면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지금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비교적 쓴소리 하시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지금 이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70대 이후까지 그리고 성별로, 직능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고루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전제 조건은 시장 칭찬하는 분들은 빠지고 쓴소리 하시는 분들만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네. 전반에 민선 7기 성과와 지역 경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냥 위기여서 제대로 된 취임식도 없이 시작하셨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먼저 얘기해 좋겠는데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됐습니다. 이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노사 간의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험난한
그런 과정도 거쳤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강주시, 노동계, 현대자동차, 강주 글로벌 모터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작년 12월 26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이제 공장 공정률은 한 27, 8%. 네, 네. 그래서 내년 9월 달에 10만 대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데 그 계획보다 조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들어가면 직접 일자리 한 1,000개 이렇게 공모도 하고 네. 12,000개의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될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초에 그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우리 강규형 일자리 사업을 전국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5천억 원 이상의 지원이 되는 각종 이제 복지 사업이랄지 그리고 각종 세금 감면이랄지 이런 이제 내용까지도 결의가 돼서 강규형 일자리 사업이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탄력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쩌면 그 사회통합형 모델이고 하니까 지금 상생형 일자리가 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된 1호 일자 된 것 의미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난 6월 22일인가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간담회에서 예. 이렇게 뭐 다 지원되면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광주형 일자리의 그 주택 지원 규정 마련을 요청하셨단 말씀이죠. 예. 그건 또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필요하고 예.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주식회사 강주 글로벌 모터스 직원들의 초임 연봉이 3,500만 원입니다. 네. 자동차 GGM에서 주는 급여는 3,500만 원이지만 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임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회적 임금.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동자들이 가장 목돈이 들어가는 게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아이를 낳으면 이제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문화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다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 보육시설이랄지 문화체육 관광시설은 다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주택 부분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전세금이랄지 아니면 임대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 수입 이걸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 준다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 어떤 사회적 임금의 주택 부분을 근거 규정을 만들어 달라 예. 하시던 말씀이시네요. 예. 또 하나 주된 사업은 계속 강조해 오시는 거죠. 예. 광주 일자리와 더불어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속도를 내시고 인공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어떤 도시가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어느 단계에 좀 와 있습니까? 어떤 언론에 보니까 네. 강주가 인공지능을 선택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신의 이렇게 한 수였다.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낙후된 우리 강주가 앞선 도시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 네. 제가 내린 결론은 네. 그것은 시대 가치와 정신, 경제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본 겁니다. 금년 1월 달에는 최기영 이 과학기 정통부 장관께서 장관이. 직접 오셔서 비전 선포식도 했고 지금은 이제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슈퍼컴퓨터 센터도 들어설 것이고요. 네. 부지는 첨단 3지구에 이제 우리 그 집적단지가 들어서는데 5년 동안에 4,116억 원의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업들 유치인데요. 네. 기업들도 지금 15개 기업과 그 기업들도 대부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MOU를 체결했고 이미 7개 기업들이 여기 와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네. 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한은행의 행장님까지 오셔서 우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또 이스라엘 대사께서 이제 직접 오셔서 앞으로 강주와 이스라엘 간의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1월 달에 들어오는 빅데이터 센터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민간 데이터, 네. 모든 공공 데이터를 거기에 다 저장을 해도 절반도 차지가 않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는 어느 정도 성능이냐? 이건 세계 탑 10에 이제 드는 겁니다. 네. 88 플롭스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게 25 페타 플롭스입니다. 이게 세계 14인데 우리 건 그보다 세 배 정도 용량이 많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한 성능과 규모이고요. 예. 근데 데이터의 문제가 전문가들은 그래도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그릇만 크다고 되냐. 앞으로 이 넣을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 데이터는 우선은 이제 국가가 만드는 빅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 이제 관련된 데이터는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 정보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 강주가 네.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인공지능 도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네. 그런 도시는 구글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실리콘밸리에 들어가면서 그게 인공지능 도시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강주의 인공지능 도시는 네. 150만 시민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한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150만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은행과 거래하고 소비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자료들이 네. 이게 아주 유익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 마이 데이터 기증 운동도 네. 펼치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노대동이나 효령동에 이제 노인 건강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치매나 노화 방지 쪽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7월에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 예. 이런 것도 지금 결국 인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 강주에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8분의 대표와 함께 실리콘밸리에 건너가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 기업가, 연구소, 스탠포드와 같은 대학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분들을 모셔오느냐의 문제고 네.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인재를 육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불란서 에콜 42라고 세계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시키는 네. 그 과정을 벤치마킹하는 건데 이거는 수업료도 없고 우리가 기숙사도 제공하고 그래서 180명 모집에 1,045명이 네. 응모를 했는데 네, 맞아요. 여기에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있는 매우 능력 있는 인재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강주에 이제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6개월 과정인데 이제 7월 1일 날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6개월 과정이 끝나면 네.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그 광주 빅그린 산단과 첨단 3지구 그리고 도시 첨단 산단 지역 그리고 에너지밸리 이런 그 4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금 참 영어를 많이 쓰니까 뭐 이렇게 실리콘밸리, 뭐 스타트업 이렇게 쓰는데 이 용어만큼 경제자유구역 아주 오랫동안 들어본 우리말인 것 같습니다. 예. 경제자유구역 들었는데 이게 느낌이 옛날 생각 나기도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걸 왜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네. 마침내 이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제가 네.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4개 지구입니다. 4개 지구 132만 평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우선 빅그린 산업단지는 우리 강주형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광주형 일제. 예, 네. 거기가 이제 지정이 됐고, 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네. 이 인공지능 산업이 들어갈 때가 첨단 3지구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33만 평이 지정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남구에 가면 에너지밸리 일반 산단과 네. 도시첨단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지역이 이번에 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산업들이 들어가냐면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중시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탄소
에너지 자립 도시도 추구하고 있고 또 네. 에너지 신산업들이 일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32만 평이 지정이 됐는데 네. 여기에 이제 앞으로 2025년까지 한 1조 2천억 정도 돈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네.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생산이 늘어나는 생산 유발 효과가 한 10조 원. 네. 이제 생산이 되면 거기에 소득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한 3조 원. 그리고 투자 유치는 한 1조 6천억 원. 그리고 일자리는 한 5만 7천 개가 나올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강주영 자동차 공장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이것 자체도 엄청난 곳인데 이 지역들이 이제 경제 자유구역으로까지 지정이 되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야심차게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하는데 네. 거기도 한 7천억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왔다도 갔는데 그 지역으로까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매우 이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거다. 더불어서 이제 지난번 그 공단국보위원회 간담회에서는 또 법인세 감면 예. 요청도 하셨는데 그건 예.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지정을 하면서 네. 애국인 투자를 많이 데려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법인세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네. 그게 애국 기업들한테는 매우 유익하지요. 근데 이게 WTO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네. 2019년에 이 법인세 감면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네. 물론 지금도 지방세 감면이랄지 규제 완화랄지 각종 지원이 있지만 네. 그래도 법인세 감면이 빠져버리니까 약간 안고 없는 찐팡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법인세 감면을 해달라고 산자부에도 요청을 하고 당에도 얘기를 하고 모두 설득력 있게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애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을 했는데 애국인 투자냐 국내 투자냐 가리지 말고 네. 첨단 업종에 대해서는 다 해주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애국인 투자 유치하기 위한 주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목적 외에도 혁신형 성장 거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 투자인 경우에도 이게 그 앞선 산업이면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 우선 네. 첫 번째로 국내에 투자를 가리지 않고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WTO나 국제 기준에 위반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혁신 성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정부가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한국판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광주시 몇 가지 현안 좀 여쭐게요. 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7월 1일로 이제 말 그대로 마무리 일몰제가 적용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얘기도 있고 또 고분양가 또 얘기도 나오면서 관리적 해제 논란 같은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지난 6월 18일까지 해서 마지막 하나까지 공원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몰제가 되더라도 공원에서 해제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공원을 돌려드릴 수 있는 완전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공원들을 감정평가해서 그 공원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원을 공원답게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일대 이제 그 분양가 문제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공원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가를 높게 되면 건설업체만 배불려 주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제 건설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때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도의 수익률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수익률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수익은 시에 이렇게 한원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공원을 만드는 데 쓰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우리 강주시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가가 한 2천만 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받아서 건설업체가 수익이 많이 나오면 그 수익의 대부분을
시가 가지고 와서 시민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가 높다 해가지고 네. 한 1,500만 원 이렇게 내려놓으면 네.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만 한 평당 500만 원의 혜택을 보지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고분양가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고요. 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분양가 책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고분양 지역으로 이 지적이 돼서 이제 중앙부처와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네. 그건 저희가 잘 할 것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종종 겪는 게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수익성이 안 나겠다 해가지고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막기 위해서 토지 보상비의 10%를 예치금으로 받아놔가지고 토지 사업자가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그걸 우리가 몰수하도록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네. 또 전국 최초로 민하고 관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잘 해오고 계시네요. 예. 이제 뭐 군공항 문제 10년 넘게 끌어오고 있고 시장님 되셔서 바로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는 문제였는데 전반기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군공항 문제 해법도 얘기하시고 그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오래된 현안들은 사실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남아 있는 게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실은 군공항은 이게 국방부 시설입니다. 그렇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 때문에 군공항을 강주에 둠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대도시가 됐으면 국방부가 주도해서 이걸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국방부는 전혀 발을 빼고 광주와 전라남도가 합의해 오면 우리는 승인해 주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됐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개정안을 이제 제출하도록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군공항이 옮겨가면 저쪽에 한 460평 정도로 군공항을 새롭게 만들어드리고 또 한 6천 명의 인구가 이전도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한 4,500억 원의 현금 사업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받는 쪽 입장에서는 이 4,500억 원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방부로 하여금 여기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현재 있는 이 군공항을 개발해서 한 4,500 마련하고 또 이제 정부가 뭐 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면 1조 원 정도를 마련해서 옮기는데 사업을 해주게 되면 이제 받는 쪽에서도 기꺼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추트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업이 뭐 단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믿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공항 명칭 갖고 협의에 TF에 들어갔던데 명칭 문제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니죠? 어떤 큰 문제를 이제 보십니까? 그거는 민간공항 문제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내년 말까지 민간공항을 무한공항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네.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민간공항이 무한으로 온다면 강주의 군공항도 전라남도로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네. 그렇게 우리가 그 2018년도 그렇죠. 취임하고 나서 상생협의회에서 그렇죠.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주에 국제공항다운 공항이 있어야 강주도 발전하고 전남도 발전하고 국제 행사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은 지키는데 전제가 하나 있단다면 네.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대부분이 강주에 오기 위한 분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오시는 분들이 어느 공항에 가야 강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주 무안공항 이렇게 돼야 이 공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 강주 무안공항 돼야 강주도 재정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성도 하고 이게 강주와 전라남도, 강주와 무안이 상생하는 길이고 저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받아들여 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현욱 지사가 그 정도는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숨가쁘게 지금 여러 가지 현안과 얘기를 민선 7기 맞아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 민선 7기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시는데 후반기 이제 목표랄까요?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시민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선 7기 2년은 어찌 보면 강주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초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힘은 들었지만 시민들이 좀 덜 느껴져요. 네. 이제 나머지 2년 동안은 이 기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증가시키는 네. 그런 이제 성과를 직접 체감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주형 일자리 사업도 공장만 짓고 있지 지금 실제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근데 내년에 가서 직접 일자리 1,000명을 채용하고 10,000개 일자리를 채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게 될 것이거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내려오고만 있지 아직 여기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걸 현실화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네.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제 코로나 끝나게 되면 옛날로 되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사업 그리고 국가나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전염병으로부터 어디가 안전한가 그리고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 그리고 각종 교통사고나 사고로부터 안전 그리고 친환경 그 청정 이런 게 매우 중요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게 한국판 뉴딜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본격화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도시 강주를 만들어가지고 그린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상생의 강주형 일자리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성과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준비해 온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미리 준비해 온 일들이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끝으로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강주에도 지역 감염이 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역 당국으로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물샐 틈 없이 완전한 의미에서 방역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과 함께 2주년을 맞은 민선 7기 광주시정을 돌아다보고 앞으로 실기 하반기 시정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